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오늘 워싱턴으로 향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세부 의제를 논의하고 톱다운 방식의 북미 협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의 핵무기와 핵폭탄 연료를 미국에 넘길 것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한 뒤 민주당이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을 낙마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동호 과기 정통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그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7명 전원 사퇴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파헤칠 수사단이 출범 하루 만에 자료 검토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단은 경찰에서 넘겨받지 못한 자료들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4.3 보궐선거의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창원 성산, 통영 고성으로 내려가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각 당 승패의 변수가 될 수 있는 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실시된 사전투표율은 최종 14.37%를 기록했습니다. 3월 말인데도 전국 곳곳에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 산간엔 눈이 쌓였고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건물의 천막이나 유리창이 떨어져 사람이 다쳤고 프로야구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오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달 1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정하기 위해서인데 김 차장은 떠나기 전 톱다운 프로세스를 모색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핵화 논의가 그래왔듯이 정상들이 주도해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미의 지향점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가 좀처럼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톱다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먼저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북미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간다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한미 공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선 한미 간엔 깊이 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조 균열서를 부인했습니다. 고위 정부 관계자는 이날 다음 달 11일 한미 정상회담 전에 북한과의 소통을 위한 특사 파견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 북한의 뜻을 갖고 가지 않더라도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포괄적인 틀을 갖고 비핵화를 논의하자는데 한국과 미국은 같은 생각이라며 다만 구체적 합의 이행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괄적 틀 속에서 대북 제재 완화 문제도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현지 시간 30일 워싱턴에 도착해 백악관 측과 정상회담 의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고위급 접촉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강경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와 핵폭탄 연료를 모두 미국에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인 거죠. 당시 회담이 결렬된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여전히 사이가 좋다, 추가 제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핵폭탄 연료를 미국에 넘길 것.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요구사항이 담긴 문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글과 영어 두 가지 언어로 만든 문서에는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신고,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등 미국의 명확한 요구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빅딜 문서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사실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달 초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와 핵연료까지 모두 미국으로 넘기라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직설적이고 광범위한 미국의 비핵화 요구가 회담 결렬의 배경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대북 제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I didn't think that additional sanctions at this time were necessary. They are suffering greatly. They're having a very hard time in North Korea.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교착 국면을 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 관련 움직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담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리비아식 해법과 톱다운 프로세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온 이야기인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지금 저희 옆으로 보이는 저 사진 이제 하노이 회담 당시 오찬 장소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이제 오찬이 예정되어 있는데 양국 정상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 그 배경에 대해서 의문도 나왔었는데 이제 하나하나 차차 조금씩 그 의미가 왜 그랬는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때 비어있던 오찬장의 주인공들은 참모들과 함께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예. 이 자리에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문제의 빅딜 문서가 전달이 됐다는 것이고 예. 이 로이터 보도대로라면 이 북한의 핵무기 또 핵연료까지 미국으로 넘기는 등의 광범위한 비핵화 요구,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예. 이런 내용이 이 문서에 담겼다는 겁니다. 예. 그 내용대로라 그러면은 결국은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그동안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그런 요구이고요. 네,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지난해 첫 북미 정상회담이 한때 취소됐던 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또 당시에 볼턴 보좌관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국의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간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예. 오크리지는 말씀하신 이 리비아의 핵무기 장비가 보관된 곳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말은 북한도 리비아처럼 핵폐기를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이 붕괴된 리비아와 이라크의 운명을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시도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었군요. 네. 이 리비아식 해법은 이른바 선비핵화 후 보상 방식인데 예.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이후에 카다피 정권이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 리비아 모델에 대해서 핵폐기를 먼저 했더니 정권이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반발을 했던 겁니다. 예. 자, 이런 리비아 방식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점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이런 받을 수 없는 요구를 제시한 이유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문가의 분석으로 좀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의 분석을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빅딜은 애초에 노딜을 의미한 것이다. 2차 정상회담 이후를 바라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최대치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받을 수 없는 빅딜을 제시해서 결국엔 노딜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분석을 했다는 것이고 아예 딜이 안 되게 할 것이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영변 핵폐기 같은 스몰딜 가지고는 부족하니 아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의 비핵화다. 최대치 제시하고 다음번에 더 받아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것은 회담 당시 자신이 처해 있던 미국 내 정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이제 미국으로 향했다고 저희가 앞서 또 보도해 드렸는데 네. 출국하면서 이야기한 톱다운 프로세스라는 거요.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줄까요? 사실 이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이게 톱다운 방식이 한계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이고 또 미국 역시도 이 강경한 여론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정상들끼리의 담판으로 결국엔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 최선희 부상 기자회견에서 두 최고 지도자의 궁합은 신비할 정도로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정상 간 담판에 대한 기대감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미국과 북한의 요구는 사실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은 전부 아니면 전무 방식인 것이고 북한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비핵화 조치를 하고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그 북한과 미국의 중간점은 미국이 원하는 전부가 담긴 이 포괄적인 합의부터 만들고 예. 이것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동시 교환하는 방식이 될 텐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이 중재안을 예. 북미 두 정상에게 직접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무진끼리는 부딪힌다 하더라도 정상들끼리는 좋은 관계를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 결국 정상들끼리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청와대와 여당은 7명의 장관 후보자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7명 모두 안 된다는 한국당이 지나치다면서도 여당 내부에서도 한두 명의 낭만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강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7명 전원 통과 방침에서 사실상 물러섰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후보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돌발 사퇴에 보궐선거까지 앞둔 상황에서 여론 변화를 고려한 겁니다. 실제 여당 지도부는 한두 명 낙마 대상자를 검토 중입니다. 1순위는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꼽힙니다. 아들 관련 각종 특혜 논란에 부적절한 학회에 참석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핵심 관계자는 여당 위원들도 조 후보자는 통과가 힘들다는 데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추가 낙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김의겸 케이스로 해서 같은 기준이다 이렇게 하기 뭐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국민 정세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에선 최대 2명까지 낙마를 검토 중이지만 야당은 불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국당은 여전히 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한나로 맞지 않고 정권 눈높이에 맞는 이 장관 후보자들 모두 사퇴해야 될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셈법이 엇갈리면서 청문 보고서 채택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JTBC 정강현입니다. 예, 그럼 장관 후보자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번에는 임소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 기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후보자 가운데 한두 명은 낙마가 불가피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조금 전에 정강현 기자의 보도로 봤습니다. 자, 1순위로는 조동호 후보자 이름이 거론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조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 있는데 특히 아들의 인턴 또 군복무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는 부인과 해외 출장을 수십 번 간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논란이 되기도 했고 특히 미국 공식 출장 중에 아들의 졸업식을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있는데 이른바 해적 학술단체로 지목된 곳에서 주최한 학회에 참석했다는 건데요. 예. 이 단체는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연구자 기만 또 허위 거래 혐의로 공식 제소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부적절한 출장으로 의혹이 나오고 문제 제기가 됐는데 이제 추가 의혹까지 나오면서 좀 더 이제 낙마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청와대가 특히 오늘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중대한 결격 사유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저희 JTBC 취재진에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게 청와대와 여당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여당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 대상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7명 전원 통과라는 기존 방침에서는 한 발 물러선 건 맞는데 네. 이게 또 야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한국당의 경우 7명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다라는 입장이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콕 집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 보고서 채택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이제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다른 야당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야당 입장이 제각각인데요.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정의당이 지목한 낙마 후보 1순위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예. 정의당은 최 후보자가 다주택자로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집값을 잡아야 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부적격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낙마 1순위로 조동호 후보자를 꼽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낙마에 그치지 않고 그 인사 책임자들을 경질하라고 또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앞으로 정국 방향에 영향을 상당히 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물러났고 또 다른 후보자들 여럿이 낙마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청와대 감찰,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당장 경질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민주평화당도 두 사람을 경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게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군요. 네, 맞습니다. 청문회가 모두 끝났는데요. 현재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 또 당마다 부적격 후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 이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냥 단순히 이제 제도적으로만 보면은 이런 청문 보고서에 대한 채택이 없어도 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임명을 강행하는 게 가능하지만 여권으로서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보다는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한두 명의 낙마 대상자를 검토하는 것도 야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예, 정치부 임소라 기자였습니다. 오는 4월 3일 열리는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투표율 14.37%로 마무리됐는데 지난 재보선의 2배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여야 당대표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장에서 지원 유세로 맞섰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투표 종료 시점까지 현장 유세로 맞붙었습니다. 통영 고성 지역을 찾은 민주당은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를 강조했고 집권 여당 대표인 이해찬이가 당정이 협의를 해서 이 고성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한국당은 창원 성산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정부의 폭정을 심판할 수 있도록 꼭 두 곳 모두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대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승리를 안겨드리겠다며 막판 스퍼트를 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이어진 사전투표는 투표율 총 14.37%를 기록했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력이 강한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전체 사전투표율은 직전인 2017년 4.12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 5.9%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했다가 급물살을 타고 출범한 검찰 수사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출범 하루 만에 자료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공다섬 기자, 지금 사무실이 마련되기도 전에 자료 검토부터 하고 있는 거죠? 수사단이 속도를 내려는 것 같습니다. 네, 수사단은 이곳 대검찰청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3년과 2014년에 이루어진 검찰의 1, 2차 수사 자료도 함께 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둥지를 트기로 한 수사단은 검사 13명과 수사 지원 인력을 위한 사무실을 준비하는 이 주말 동안 이곳 대검찰청에서 자료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네, 과거 검찰이 수사했던 자료는 어차피 모두 가지고 있을 테니 특별한 조치 없이 확보해서 본다고 하지만 사실 첫 수사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서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2013년 경찰에서 시작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일명 별장 동영상에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아무래도 초동 수사를 했던 경찰에 관련된 자료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선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도 경찰에 관련 자료를 달라며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또 경찰은 필요한 자료를 검찰에 다 넘겼다 이러면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자료 확보를 위해서 수사단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죠.
네,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단이 권고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의 경찰 수사방해 의혹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엔 어느 정도 수사에 진전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진상조사단이 경찰에 디지털 증거자료 3만여 건의 제출을 요청한 만큼 수사 권고된 혐의와는 별개로 포괄적인 자료 확보라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확보해야 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수사는 세 가지 갈래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우선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진술에서 출발한 뇌물수수 혐의인데요. 윤 씨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등 돈의 흐름을 쫓을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자들 역시 함께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와대가 경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진상조사단의 당시의 경찰 관계자들이 출석해 의미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 만큼 수사단 역시 이 자료를 공유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을 살펴보고 당시의 근무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도 김 전 차관이나 윤중천 씨의 입에서 나온 수사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JTBC 공다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산업이 팔았던 가습기 살균제는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지만 지금까지 수사는 피해간 바 있습니다. 사태가 일어난 지 8년 만에 검찰은 이들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 법원이 판매사인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전직 임원들에 대한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면서 판매사에게도 책임을 물으려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 메이트 제품입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 옥시 제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냈습니다. 2016년 1차 검찰 수사에서 제품 원료인 CMIT와 MIT의 인체 유해성이 밝혀지지 않아 처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원료의 독성이 확인돼 2차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이모 씨 등 애경산업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할 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걸 알고도 숨긴 걸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원료 물질의 특성과 유해성 평가 결과 같은 원료를 사용한 타 업체 제품의 유통 현황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애경의 살균제가 나오기 전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에서 같은 원료를 쓴 가습기 살균제를 먼저 출시했는데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유독성을 알고 무시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살균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원료를 납품한 SK케미칼이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서가 언론에 공개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판매사 애경산업과 제조사 SK케미칼 책임자를 모두 겨누던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음주운전을 무마하려고 경찰관에게 돈을 주려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어젯밤 늦게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배경에 경찰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는데요. 조사를 받고 나온 최 씨는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 황급히 떠났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가수 최종훈 씨는 어젯밤 늦게까지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청탁함 인정하십니까? 불법 촬영물 올린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 조사 전에 취재하십니까? 경찰이 들여다본 건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입니다. 최 씨는 2016년 2월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러자 담당 경찰관에게 봐달라며 200만 원을 건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최 씨는 벌금 250만 원과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명인 관련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대가성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6일에도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최종훈 씨 등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 총경이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와 어울린 곳으로 알려진 골프장 2곳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탈세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국세청에 로비해 세무조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나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소유주 강모 씨와 국세청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 전직 강남세무서장 출신 류모 씨입니다. 경찰은 최근 류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강 씨가 류 씨를 통해 세무공무원들에게 돈을 줬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잠실구장의 풍경입니다. 갑자기 눈이 쏟아져서 경기가 10분 늦게 시작이 됐고 또 중간에는 진눈깨비가 뿌려서 또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내일 모레면은 4월인데 서울과 수도권에는 오늘 눈발이 날렸고 강원도 산간에는 눈이 꽤 쌓인 곳도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새 잎이 돋아 연두빛으로 가득하던 산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지붕도 흰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림만 보면 영락없는 겨울입니다. 한방눈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지금 인천에는 꽃도 개나리꽃도 많이 피고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은 비와 눈이 흩뿌리며 잔뜩 찌푸렸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선 때 아닌 눈꽃이 피었습니다. 서울에선 곳에 따라 둥근 공 모양의 싸락눈과 싸락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잠실구장은 한때 눈이 세차게 쏟아져 프로야구 경기를 10분 늦게 시작했습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등 꽤나 요란스러운 날씨였습니다. 찬 공기에 강한 바람이 더해져 때 아닌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운 겨울 외투를 다시 꺼내 입었고 야구장에선 난로가 등장했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새벽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강원 산간은 최고 7cm 많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도와 중남부 내륙 지역엔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낮 기온은 영상 3도에서 13도로 평년보다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예, 날씨가 이렇다 보니 오늘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강한 바람 탓에 건물의 천막이나 유리창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쳤고 또 등산객들의 조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건물 위에 달린 천막은 찢겨진 채 매달려 있고 바닥엔 철제와 모래주머니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서울역 인근 쇼핑센터 천막이 바람에 찢겨져 지나던 행인이 파이프 등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번개 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에선 12층 건물 유리창이 인도로 떨어져 길을 가던 시민이 다쳤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져 바람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도로 가드레일 바깥에 차량 한 대가 옆으로 뒤집힌 채 놓여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부서진 차량 조각들이 가득합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 인근에서 버스 한 대와 승용차 2대가 부딪히는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승용차를 몰던 29살 신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심 씨가 차선을 변경하다 버스와 부딪힌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산을 찾은 등산객들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산 백운대 정상에서 고립돼 있던 남성 2명이 등산객 신고로 구조됐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오후 3시쯤 산에 올랐지만 날씨가 나빠져 길을 잃고 밤새 헤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LG U+가 어제 5G 요금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싼 요금제가 월 5만 5천 원인데요. 다음 주면 통신 3사가 요금제를 모두 공개하는데 다들 최저 5만 원대 요금제를 출시해서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5세대 이동통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LG U+가 가장 먼저 5G 요금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월 5만 5천 원으로 9GB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SK와 KT도 비슷한 가격의 요금제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통신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LTE의 가장 싼 요금제가 3만 원 수준인데 2만 원 넘게 오르는 겁니다. 5만 원대 요금제와 7만 원대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가 140GB 차이가 나는 것도 논란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최악의 빈익빈 부익부 요금제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사은품이라던가 보조금도 이제 5G를 중심으로 막 줄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5G를 쓰도록 소비자들 입장에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높아진 단말기 가격도 부담입니다. 다음 달 발매되는 최초의 5G 스마트폰인 삼성의 갤럭시 S10은 139만 7천 원입니다. 3년 전 발매된 갤럭시 S7의 최고 사양 모델과 비교해보면 44% 이상 비싸졌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모터쇼 하면 화려하고 멋진 신차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엔 미세먼지 때문인지 친환경을 강조하는 차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달라진 모터쇼 풍경을 박용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자동차 부스마다 친환경 차량이 눈에 띕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물론 전기차도 곳곳에 전시돼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충전해 달리는 차량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친환경 차에 관심이 커지자 달라진 모터쇼 풍경입니다. 특히 이번 모터쇼에서는 수소전기차를 이용한 미세먼지 정화 실험도 보여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다음으로 눈길을 끈 건 SUV 차량입니다. 지난 2월 기준 SUV 차량 판매 비중은 44.1%. 전체 차량 판매량 가운데 SUV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승용차 판매 비중을 앞지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내 업체뿐 아니라 수입차 업체들도 SUV 신차 출시를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21개 완성차 업체가 참여한 서울 모터쇼는 다음 달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떠나는 브렉시트 조건을 담은 합의안이 또다시 하원의 벽을 넘는 데 실패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라 아무런 합의 없이 헤어지는 노딜 브렉시트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또 하원이 원하지 않는 결론이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꽤 오래 연기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앞에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시민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일주일 전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100만 명 이상이 제2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자 맞불을 놓은 겁니다. 이날 하원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또 거부했습니다. 다음 달 12일까지 합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노딜 브렉시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보수당 강경파 중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들이 나오자 네 번째 표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과반 확보에 꼭 필요한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이 차라리 EU 잔류가 낫다며 합의안에 반대해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하원은 이미 노딜 브렉시트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끝내 합의안 처리가 무산되면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장기 연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다음 달 10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어 최종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브렉시트가 장기 연기될 경우 메이 총리의 사퇴, 제2국민투표, 조기 총선 등 다양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낙태죄가 위헌인지 아닌지 이르면 다음 달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시민들은 서울 광화문에 모여 아이를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 모두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선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낙태는 살인이라며 반대 집회를 열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열차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그대로 버려 숨지게 한 대학생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이 대학생은 경찰에 어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죄책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사건은 열차 청소 담당자가 어제 오후 2시 반쯤 대전을 떠나 충북 제천에 도착한 무궁화호 화장실에 신생아가 숨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암호화폐가 비정상적으로 출금돼 경찰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빗썸 측은 어젯밤 10시쯤 회사 보유분의 암호화폐 일부가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1시간 뒤인 11시부터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빗썸 측은 자체 점검 결과 내부자가 돈을 빼돌린 걸로 추정된다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거사 과정이 담긴 기념관이 오늘 하얼빈 기차역에서 다시 문을 엽니다.
하얼빈 역은 안중근 의사가 1909년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곳입니다. 하얼빈역 확장 공사로 잠시 다른 곳에 옮겨져 있었지만 2년 만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시니. 예, 무슨 성경 구절 같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인 목소리를 활발하게 게재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어떤 은유적인 표현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예. 자, 오늘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시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위선과 선동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사회개혁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숨기고 있는 검은 우산입니다. 자, 이제 그 검은 우산을 그만 거두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검은 우산이라는 표현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는 이 황교안 대표가 종교적인 메타포를 즐겨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제 저희가 과거의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기는 했었는데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페이스북에 다소 직설적인 표현을 자주 쓰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분명히 황 대표는 좀 유독 은유적인 표현, 이성대 기자 이야기대로 은유적인 표현이 좀 많이 등장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거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검다라는 표현을 즐겨 쓰고 있는데 예. 이 검다, 어둡다 이런 표현들은 기독교에서 악의 무리를 상징하는 걸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자, 한번 잠깐 보시면 최근에 페이스북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발췌해 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자,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들의 검은 결속과 음모, 자, 음흉한 조작과 검은 모략, 또 생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둠의 야합 세력. 예. 자, 대한민국은 지금 어두운 밤이고 어둠의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 정권은 어두운 세력이고 또 어두운 세력은 악한 세력이다. 이렇게 의미를 연장시키면서 그 현 정부에 대한 안 좋은 것들을 연상해서 심화 반복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검다, 어둡다 뭐 이런 이야기들 확실히 많이 등장하긴 했네요. 그래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검은 우산 역시 안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독교적인 예. 은유로 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예, 기독교적인 은유라고는 했는데 사실 근데 저도 성경을 좀 읽어봤지만 검은 우산이라는 단어 뭐 이런 구절이 똑부러지게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은 우산이라는 표현이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자, 그 전에 일단 제가 영화 포스터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예. 자, 기독교적인 용서와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 영화. 자, 전도연 깐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받았던 영화입니다. 예, 교회가 배경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밀양의 햇빛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나 용서에 대한 은유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송강호가 들고 있는 손 보시면 검은 우산입니다. 이 검은 우산이 접혀 있다라는 거는 예. 이 영화에서 어떤 거친 비바람이 그치고 그 뒤에 햇빛이 온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라 이런 어떤 영화 평론가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예. 이성재 기자가 문화부 영화 담당 기자 출신이라 또 여러 가지 해석을 또 해봤습니다. 자, 뭐 이 부분 역시 이제 황 대표가 그동안 이 개신교 신자라는 점을 많이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또 해석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한쪽 특정 종교에 너무 의지하는 강조한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당장 지난주 같은 경우에 황교안 대표가 그 보수 기독교 성향이죠. 한기총을 방문했는데 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뜻을 좀 모아달라. 사실상 뭐 지지를 좀 해달라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그러자 좀 논란이 있었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 황교안 전도사에게 지금 공식적으로 교회 직함은 전도사라고 합니다. 예. 자, 황교안 전도사에게 드리는 공개 서한을 올렸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한국교회가 다 같이 황교안 전도사님을 지지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교회는 오로지 이 땅에 참된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모든 정당을 감시하고 격려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에서도 황교안 대표의 어떤 독실한 크리스찬의 성향에 대해서 이와 관련된 평가를 내놓은 게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예. 그 김학의 전 차관이 동영상 속 인물이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를 리는 없는데 문제는 동영상은 안 볼 수는 있겠죠. 본인이 나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보겠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사실 자체 모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표창원 의원은 또 그렇게 해석을 한 거군요. 검은 우산이라고 했었죠. 검은 우산, 검은 결속, 검은 음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황 대표가 어떤 이런 검은 은유 계속 또 사용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이현주 영입 논쟁. 예, 자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한국당으로 갈 거라 뭐 이런 전망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발언들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당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자, 흥미를 끄는 거는 한국당 안에서도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김세연 여의도 연구소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은주 의원 자기 의견을 상당히 명쾌하게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사고 있다. 상당히 긍정평가를 한 거죠. 자, 하지만 어제 같은 당의 백승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록 한국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맞지만 그것과 입당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은 뭐 당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백승주 의원 또 이야기한 모양이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의원이 자신의 당의 이제 손학규 대표를 또 공개 비판해서 당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당에서는 뭐 이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일단 어제 같은 라디오 프로에서 같은 당의 오신환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애초에 민주당에 시작해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쳐서 한국당까지 간다면 지금 현존하는 정당을 다 거치는 스펙트럼을 넘나드는 의원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다 뭐 그런 얘기죠. 예. 자, 같이 출연했던 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이 오히려 최종 종착지는 대한애국당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도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게 뭐 칭찬이 됐든 비난이 됐든 어떤 의미로든 최근 이현주 의원의 행보가 뭐 여러모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확실히 뭐 지지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어디가 그 끝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많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프로축구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대구 세징야가 터뜨린 35m 프리킥 골인데요. 오늘 그라운드에선 보기 드문 명장면에 어디로 흐를지 알 수 없는 결말이 더해졌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대구 세징야의 골에 골키퍼는 머리를 감싸쥐었고 감독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기만 합니다. 35m 거리에서 강하게 찬 공은 골대 가까이에서 급하게 휘어지면서 골문 왼쪽 구석에 꽂혔습니다. 프로축구는 올 시즌 예측할 수 없는 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 이창민의 무회전 슛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상대 키를 넘기는 재치 있는 골은 강한 슛만 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골키퍼가 손도 못 쓰는 골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대표 수문장 조현우는 오늘도 좀처럼 막기 힘든 슛을 쳐냈습니다. 이어지는 슛에 정신 차릴 새도 없어 보였지만 몸으로 또 얼굴로 연달아 공을 막아냈습니다. 그림 같은 장면은 대구가 만들었지만 드라마 같은 결말은 경남이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결승골. 백이종은 경남에 짜릿한 역전승을 선물했습니다. 지난 시즌 강등 위기를 간신히 모면했던 서울은 아름다운 골을 쏟아내며 K리그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정원진의 발리슛이 골대를 맞고 들어가며 쐐기골로 연결돼 상주를 무너뜨렸습니다. 지난해 우승팀 전북도 김신욱의 결승골을 앞세워 포항을 따돌렸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